중국의 분열기이자 혼란기였던 5대 10국 시기. 후주의 장수였던 조강유는 후주의 황제 시종훈으로부터 황위를 양위받아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 후 국호를 송으로 바꾸고 그는 송나라의 개국 황제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조강윤이 49살이었던 어느 날 밤, 황궁에서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조강윤에게는 조강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밤 그 동생이 황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광의, 형제라서 서로 이름이 비슷하죠. 동생 이름이 조강의입니다. 어느 날 밤 조강의가 황궁에 들어와 조강윤과 한 방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조강의가 대신들에게 선포합니다. 형님께서 급성 질환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다.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겠다. 하룻밤 사이에 남동생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조강윤이 황제가 된 지 15, 16년 만에 그의 남동생 조강의가 권력을 잡습니다. 남동생 조강의는 20여 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황제 자리에 있던 20여 년 동안 조강윤의 맏아들이 조강윤이 궁한 지 1년 사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그 밖에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염병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조강의가 황제를 하는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2대 황제인 조강윤의 남동생 조광의, 조강의 아들, 손자, 증손자로 황위가 이어졌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송나라에는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송희종 같은 황제도 있었습니다. 송희종은 제8대 황제입니다. 잠시 송희종 시기로 시간을 뛰어넘어가 보죠. 송희종이 황제가 됐을 때도 인접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요 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금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주 침략해왔죠. 아주 무서운 기세로 송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적군이 국경까지 밀고 들어오다니 송희종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황제 노릇도 참 힘들구나. 송희종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송희종은 예술가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었죠. 예술가들은 그림이나 노래 실력은 괜찮아도 조직을 관리하기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행정력이 강한 사람에게 노래나 춤을 시키면 영 아닐 때가 많죠.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각자 하늘의 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운명의 개념 중 하나입니다. 송희종은 강한 예술적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금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왔을 때 이 나이든 황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황제 노릇을 그만뒀습니다. 엉망진창인 상황을 친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송희종의 아들은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덕도 재능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
아버님께서 계속하십시오. 아니면 황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십시오. 제게는 삼촌과 숙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된다. 거역한다면 불효자로 알겠다. 제후 대신과 장군들이여, 어서 내 아들을 천자의 자리에 앉히거라. 결국 아들은 강제로 황제의 자리를 선양받았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제 황제 노릇은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는 것을 선양이라고 합니다. 송유정은 아들에게 황희를 강제로 선양했습니다. 역사에서 황제가 처음으로 아랫사람에게 황희를 선양한 사례였죠. 송유정은 주변 환경이 악화되자 엉망된 나라를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죠.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도 놀라셨겠지만 아들의 나는 더욱 당황스럽구나. 아버지는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많으시지만 나는 한 번도 경험이 없지 않은가. 송나라에는 30만 대군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기세에 눌려疲惫진 상황이었습니다. 금나라는 3만 명, 송나라는 30만 명인데도 황제는 적에게 투항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날 중국 동북 최북단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죠. 지금도 비행기로 베이징까지 3시간이나 걸리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걸어가야 했으니 허난성에서 그 지역까지 압송되어 가려면 좋게 6개월은 걸어야 했을 겁니다. 황실의 식구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비빈과 궁녀들을 포함해 대신과 관리들이 모두 잡혀갔고 장인이나 예술가들도 끌려갔습니다. 금은보화, 황금과 같은 귀중품들,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역시 황제를 잡아가며 함께 빼앗아갔습니다. 송유정은 타고난 다재라능의 예술가였기 때문에 포로로 압송되어가는 길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천수가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시인 이백은 비할 바도 못 됩니다. 송유정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대가였죠. 당시 그가 쓴 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종일 예술에만 몰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틀렸구나. 적군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돈으로 평화를 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시 속에는 이런 후회와 그 안의 말들이 녹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이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압송되어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아이를 15명이나 낳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적 기질을 지닌 황제였습니다. 송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오던 당시 항공이 있던 곳은 지금의 중국 허난성 개봉입니다. 송나라시계는 별량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별량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청명상하도가 있는데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저도 고궁에서 이 그림을 보고 복제본을 구입했는데 한 번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걸 수 있는 자리가 없더군요. 청명상하도에는 옛날 중국 도읍지에 활기차고 여유 넘치고 번화한 모습이 담겼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궁정의 누각이며 상인과 농민들, 거리에서 잡기를 벌이는 사람들, 비단대 등 사회의 온갖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송유정의 통치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국 이래 약 110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은 국정이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황제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송나라는 초대 황제인 조광인의 기틀을 잘 다져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후대 황제들도 그 정신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전쟁을 자제하고 최대한 충돌을 피하며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송유정 역시 그런 방법을 썼고
문화, 경제, 정신, 예술, 과학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술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죠. 청명상화도를 보면 북송시대의 생활상과 번성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청명상화도를 소장했던 사람은 송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송희종이 바랐던 태평성세의 꿈은 금나라 군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힙니다. 1127년 금나라 군대는 송희종 부자를 포로로 붙잡고 이로써 북송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송희종의 9번째 아들 조구가 북송의 옛 신하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됩니다. 조구는 황위에 올라 송고종이 되어 항주의 도읍을 정하고 이때부터 남송의 시대가 열립니다. 송희종과 아들 송흠종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적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황위를 물려받은 자는 조씨 집안의 후손 조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양쯔강 이남의 항주로 도읍을 옮깁니다. 신하들은 조정이 무너지고 두 황제가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황실의 후손이니 황제가 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황실의 후손인 조구라는 인물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때부터 남송이라 부릅니다. 그 전을 북송이라 하고요. 북송시대의 도읍은 모두 중국 북쪽이었습니다. 허난성, 현재의 개봉지역이었고 북방의 황하유역이었습니다. 양쯔강 이북은 금나라에 정벌당하고 황제도 잡혀갔으니 금나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쯔강 이남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남송입니다. 송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국호를 그대로 송이라 했고 계속 황위를 이어갔습니다. 조구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범한 황제들보다도 더 어리석었던 인물로 말이죠. 물론 황제가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앞서 도읍이 정벌당하고 황실도 없어졌으니 그도 정신이 없고 막막했을 겁니다. 일단 중국의 남쪽인 항주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 상태에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송나라 영토의 절반이 없어졌고 금은부하나 훌륭한 인재, 군대도 없어졌으니까요. 양쯔강이 국경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진작 본인의 목숨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얼떨떨했겠죠. 그래도 당시 남송의 백성과 군관 중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송나라가 백성을 잘 다스린 은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장수인 악비입니다. 악비 장군. 그는 전쟁에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먼저 적에게 쳐들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지 말고 누가 더 강한지 맞붙어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비는 늘 적에게 포로로 잡혀간 휘종과 흠종을 구해오자고 주장했습니다. 조건을 내걸거나 전쟁으로 붙어서 두 황제를 구출하자고 주장했죠. 제10대 황제 조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했죠. 악비는 매번
충성스러운 관료들과 함께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선대 황제들을 구하고 싶사옵나이다. 무척 귀하신 분들입니다. 적군의 땅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매일 밤 슬피 웁니다. 부디 저희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황제 폐하들을 모셔오겠나이다. 조구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번쩍 눈을 뜨며 뭐라고 했느냐? 오늘 날씨가 좋구나. 그러면서 슬쩍 화제를 바꾸고 짐작 못 들은 척 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구도 황제 노릇이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가 20을 넘긴 청년이 세상 물정을 얼마나 겪어봤겠습니까? 장군들이 양의 머리를 베듯 사람 머리 베는 모습에 깜짝 놀라 간단히 서늘해졌겠죠.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사람 머리가 산처럼 쌓이고 여기저기 시체가 널리고 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른 곳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피와 시체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무섭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겁에 질렸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악비 같은 인물이 나와서 포로로 잡혀간 황제들을 구해오자고 하니 가뜩이나 적응도 안 되는데 선대 왕자들이 돌아오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황제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들의 손자 노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겠죠. 본인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자 아둔한 척을 하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언제까지 끌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선대 황제들이 적군의 진영에서 죽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지금의 흑룡강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죽어서 돌아오면 아무도 조구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송고종이라는 자리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두 황제가 타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송환된 시신을 잘 묻어주는 척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주장하면서 나라에 충성했던 장수 악비는 결국 진회 등 간신의 계략과 음모에 빠져 조구의 명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구가 악비처럼 훌륭한 장수를 죽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장수인데도 두 눈 질끈 감고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악비가 늘 입버릇처럼 선대 왕자를 구해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회 같은 간신은 황제를 이용해 자신의 속셈을 실현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회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금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의 나라 대신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심지어 황제의 윤허를 받았다며 우리의 국호는 남송이지만 이제부터 송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귀국의 속국이 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조국까지 내팽개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국의 신하로서 부적절하고 나약한 행동이었죠. 물론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국호를 버리는 대신 전쟁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고 진회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송고종, 조구가 말년에 보내던 어느 날 그의 꿈에 송나라 제1대 황제인
송태조 조광윤이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에 이름이 있는데 초경 부성이라고 합니다. 초경부성, 촛불촉 그림자영, 도끼부 소리성.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희미하고 모호한 촛불 아래 도끼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은 송태조 조광윤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그 뒤를 이어 즉위한 동생 조광의가 친형 조광윤을 죽이고 왕위 찬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을 제기합니다. 조구의 선대 황제인 조광의는 조광윤의 친동생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제2대 황제입니다. 제2대 황제로 이어져 내려온 그 이후에 송나라 황제들은 모두 조광의의 후손들입니다. 제10대 황제인 조구도 마찬가지로 조광의의 8대인지 몇 대 손자입니다. 모두 조광의의 적통 후손들이 황제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형인 조광윤의 혈통 대신 말이죠. 사실 조구가 그런 꿈을 꾼 것은 지금의 황유는 자신의 윗대 선조인 조광의가 친형 조광윤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구가 그런 꿈을 꾼 것도 그에게 자식이 없어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를 계승할 사람으로 조광윤의 적통을 이은 후손이 선택됐는데 그가 바로 송나라 제11대 황제 조신입니다. 조신은 송태조, 조광윤의 혈통을 이어받은 7대 손입니다. 이렇게 다시 조광윤의 혈통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적통 후계자 방식은 송나라 왕조가 끝난 18대 황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옹립된 황제는 총 18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8대 황제 중 조광의 황제의 후손들이 각각 2대씩 황제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둘을 합쳐 총 18대. 재미있죠? 또 다른 우연이 생각나는데요. 제1대 황제 조광윤의 어릴 적 아명이 뭐였죠? 구중입니다. 조구중이었습니다. 중에는 중복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꽃 2개의 구라는 뜻입니다. 이 송나라 황제들을 보니 아주 기막힌 우연이죠. 구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중국 고대 술법에는 구를 중요한 숫자로 여깁니다. 구는 한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큽니다. 황제도 구오지존이라 부릅니다. 조광윤과 동생 조광의 후손들은 각각 9대씩 황위를 계승했습니다. 둘을 합치면 18대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우연이 있습니다. 조광윤의 동생 조광의는 송나라의 제2대 황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광윤은 자신이 형을 죽이고 황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름인 광의에 을이 을자가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도 없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름이 조광의입니다. 마지막 어린 황제의 3명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황제인 송도종은 이름이 족이었습니다. 글자를 잘 기억하세요. 뒤에서 세 번째는 조, 현, 뒤에서 두 번째는 조, 하, 마지막 황제는 조, 병입니다. 마지막 글자들을 합쳐보면 기, 현, 하, 병입니다. 괴롭힘을 당해 먼저 아래로 떨어져 가망이 없다가 됩니다. 기는 괴롭힘을 당할 기로, 하는 아래하, 병은 질병병, 괴롭힘을 당해 먼저 아래로 떨어져 가망이 없다. 이 또한 진단도사의 예언과 맞아떨어집니다. 송나라의 조광인이 황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단도사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도사님, 좀 더 예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단도사는 8글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8글자가 참 재밌습니다. 바로 일병, 이항, 삼민, 사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기라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무시해버렸습니다. 미래의 일이니 모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죠. 미래를 점치고는 8글자가 보이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4글자가 더 보입니다. 4글자가 더 보인다니 무엇이었을까요? 봉의 즉지. 진단도사는 조광인이 송나라의 국군에 대해 묻자 12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송나라의 국군을 점친 것이죠. 국군은 나라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럼 일변은 무엇일까요? 당시 도읍지가 별량이었습니다. 지금의 개봉입니다. 일변은 즉 도읍지였죠. 두 번째는 이항인데 송나라 백령은 적군의 침략을 받아 항주까지 내려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적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지금의 복건성까지 후퇴합니다. 여기서 산민은 복건성을 가리킵니다. 복건성을 약칭하여 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해변을 따라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개봉인 별량을 잃고 항주를 점령당하고 다시 남쪽으로 쫓겨가 복건성에 이릅니다. 복건성도 여의치 않자 길을 돌아 어디로 갔을까요? 광동입니다. 최후의 일전을 벌인 곳은 어디였을까요? 광동성의 애산이라는 곳에서 애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0살도 안 된 마지막 황제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왕자는 7살 때 티베트로 끌려가 53세 때 원나라 정부의 명령으로 자살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승려가 됐는데도 원나라의 명령으로 자살을 택했죠. 아직 어린 꼬마였던 마지막 황제가 죽을 때 광동에서 10만 명이 넘는 백성의 일가족과 군인들이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10만 명 넘는 사람들의 시체가 바다를 덮는 잔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가에 큰 병고가 일어나면 이처럼 끔찍한 결과가 생깁니다. 슬퍼도 눈물조차 안 나옵니다. 차갑고 피비린내 나는 광경입니다. 송나라의 역사는 대략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참혹한 역사를 알고 난 뒤
일주일 동안 기분이 참 우울했습니다. 진단도사가 미리 예견한 송나라의 국은 일변 2항, 삼민 4항, 봉의 즉지. 일변 첫 번째, 도읍지인 별량을 떠나 2항 두 번째, 남하하여 항주로 도읍을 옮기고 삼민 세 번째, 복건성까지 쫓겨나 사광 네 번째, 광동까지 도망가다 봉의 즉지, 애산에 이르러 멈춘 송나라의 역사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닌 한 나라의 운명 역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께 역사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고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생년, 월일, 신기한 이름, 생일과 아버지의 성함, 평소 습관, 어릴 때부터 깊이 하던 물건, 모든 것들이 다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에,